제1부 사랑의 착각과 을의 연애에 빠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애에서 갑과 을의 관계, 그리고 건강한 연애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반드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과 자주 만나거나 사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꼭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어야 좋아하는 거지. 단순히 잘해주는 사람을 무조건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누군가 매일 커피를 사다 주고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하고 퇴근 후에도 자주 연락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동으로 좋아하게 되나요? 아마 처음에는 고마움을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이렇게 하지? 뭔가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비싼 옷을 어렵게 산 사람은 그 옷을 더 소중히 여기고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얻은 관심보다는 어느 정도 도전적인 상대에게 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해서 잘해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잘해주는 것의 정의와 방식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와 관심은 분명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관심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행동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이 원할 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들어주고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도와주는 것 말이에요. 반면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해주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강요에 가까워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받는 사람은 부담감을 느끼고 주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양쪽 모두 불편해지는 거죠. 이런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애에서 을의 위치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짝사랑을 많이 해봤던 사람들은 이런 패턴에 빠지기 쉬워요. 상대방이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할 때는 그 간절함과 떨림을 느낄 수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먼저 좋아하게 되면 온몸으로 그 감정을 느끼게 되죠. 심장이 떨리고 밥이 넘어가지 않고 그 사람 생각에 온종일 빠져있게 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메시지 하나에도 온갖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함께 있지 않을 때도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다음에 언제 만날지, 어떤 말을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평소보다 답장이 늦으면 혹시 나를 피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온갖 상상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면 드디어 나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 하며 과도하게 희망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도 정작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하지 못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 신경 쓰고 내가 실수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죠. 진짜 자신의 모습은 숨기고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연기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강렬한 감정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간절함에 중독된 상태에 가까워요. 상대방에게 빠져있는 나 자신의 모습에 도취되어 있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이런 일방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감정이어야 해요. 진정한 사랑에서는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껴요. 내 모습 그대로도 받아들여질 거라는 안정감이 있고 상대방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관계죠. 서로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이런 착각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미디어를 통해 학습한 로맨틱한 사랑의 이미지 때문이기도 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낭만적으로 그리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방적인 감정이 건강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을의 연애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은 아직 내 마음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주는 만큼의 사랑을 돌려받고 싶어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불안감이 생겨나요. 내가 이 사람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이런 불안감은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조건적인 사랑만 받아왔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님이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착하게 행동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뭔가를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연애에서도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또한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언제 이 관계가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되고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은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주고 결국 관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을의 연애에 빠지기 쉬워요.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좋아해준다는 사실 자체에 감격하게 되고 그 관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고 자신의 진짜 감정이나 욕구는 숨기게 됩니다. 제2부 갑과 을의 역학관계와 건강한 관계의 조건.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갑이 가해자 같고 을이 피해자 같잖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이 사람과 가끔 만나서 밥 먹는 관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매일 1시간씩 통화하는 관계를 원한다고 해보세요. 상대방이 그것을 계속 바란다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으면 죄책감도 생기고 관계 자체가 무거워지죠. 이런 상황에서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도 실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자신이 줄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받으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망설이게 되거든요. 결국 양쪽 모두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한 사람은 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똑같이 좋아해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이 정도가 적당한데 왜 자꾸 더 많은 걸 바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서로의 속도와 스타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천천히 마음을 열어가는 스타일일 수 있고 누군가는 금방 깊어지기를 원하는 스타일일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진정한 을의 연애는 그런 요구조차 제대로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상대방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썸을 타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관계는 애매한 관계야 라고 말했다고 해보세요. 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친구도 아닌 상태 말이에요. 관계를 명확히 하고 싶다고 말하면 넌 너무 급해. 몇 개월 만에 어떻게 판단을 해?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계속 애매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마저 잃을까봐 두려워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을의 연애입니다. 한쪽이 자신의 흐름대로 연애를 하고 다른 한쪽은 그 흐름에 맞춰야만 하는 관계 말이에요. 한편 갑의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고 애정결핍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에게 갑질을 하거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흥미를 잃어버려요. 갑이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받는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 보니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은 자존감은 매우 불안정해요. 계속해서 상대방의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덜 보이면
불안해지고 더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또한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친밀감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과 진짜로 가까워지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관계가 안전하게 느껴져요. 흥미로운 건 갑과 을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신보다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을이 되고 자신보다 조건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건강한 연애는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감정의 배출구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에게도 안 되고 친구에게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연인이라고 해서 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해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대신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어느 쪽이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서로의 성향을 이해하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또한 건강한 관계에서는 소통이 원활해요.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요. 갈등이 생겼을 때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건전한 소통의 핵심은 나 전달법이에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당신은 항상 늦어라고 말하는 대신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는 불안해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고 내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특히 연애를 하면서 헤어지자는 말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헤어질 마음이 아니라면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해요. 이런 행동은 관계를 소진시키고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뿐이에요. 한번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언제 또 헤어지자고 할까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관계에서 긴장하며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건설적인 대화 방법을 배워야 해요.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지 말고 내 감정을 차분히 전달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 때문에 화가 나 라고 말하는 대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은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도 고려해 보는 거예요. 이런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는 누가 맞고 틀리냐를 가리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이런 접근 방식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갈등은 관계를 성장시켜요. 완전히 갈등이 없는 관계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제3부 자기 사랑과 성숙한 관계를 향한 여정.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때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상대방과 함께 있을 때 나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이런 관계에서는 갑과 을이 따로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을 존중하며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자기 사랑이란 자신의 장점은 물론 단점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런 자기 수용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기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자신과의 대화를 바꿔보세요.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들을 친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실수할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거죠. 둘째,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친밀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원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연애를 한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상대방과 함께 보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개별성이 있어야 관계도 더 풍성해져요. 만약 계속해서 불건전한 연애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 연애를 계속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마음에 숨어있는 상처받은 내면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부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연애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어떤 타입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어떤 상황에서 을의 위치에 빠지게 되는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세요. 이런 패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항상 자신보다 조건이 좋은 사람에게만 끌린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혹시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항상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만 끌린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랑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패턴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했던 기억, 형제자매와 비교당했던 경험, 거절당했던 상처 등이 현재의 연애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어요. 연애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연애할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해보는 거예요. 몇 번의 연애 경험을 정리해보면 자신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도 도움이 돼요. 가까운 친구들에게 내가 연애할 때 어떤 모습인지 물어보세요. 당사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잃어도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지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허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의 존재 자체는 무조건 사랑하지만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까지 묵인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에는 건전한 갈등도 포함돼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의견 차이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선택이기도 해요. 매일매일 상대방을 선택하고 이 관계를 지켜나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처음에 설렘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연애 경험도 중요해요. 연애가 끝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복했던 기억이 많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연애를 할 때마다 자신의 못난 모습만 확인하게 된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관계예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연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새로운 관계에서도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불안해하게 돼요. 성공적인 연애란 꼭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비록 헤어졌더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던 경험,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연애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험은 다음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좋은 연애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서로의 부족한 점을 이해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연애와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해요. 연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꿈과 목표,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성장 등도 모두 소중해요. 연애에만 매몰되지 말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건강한 연애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해요. 연애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하지만 연애 외에도 의미 있는 것들이 많다면 연애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이런 여유로움은 오히려 연애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를 키워나가세요.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자신을 풍성하게 만드는 활동들을 해보세요. 이런 경험들은 내면을 충실하게 만들어주고 상대방과 나눌 이야기도 많아지게 해줘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연애를 시작하면 친구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좋지 않은 패턴이에요. 친구들은 내 인생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고 연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조력자이기도 해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더라도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가족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해보세요. 가족은 내 뿌리이고 이 관계가 안정되어야 다른 관계들도 안정될 수 있어요. 자기 개발에도 투자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해줘요.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 혼자서는 이런 패턴을 바꾸기 어렵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상담은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가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인식하기 어려운 무의식적인 패턴들을 발견하고 바꿔나갈 수 있거든요. 상담을 통해 자신의 애착 유형을 파악하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도 있어요. 또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경계 설정 방법을 익힐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 기술이나 갈등 해결 방법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을 관리하고 있어요. 연애 기술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자신을 숨기거나 포장하지 말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물론 처음에는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진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훨씬 클 거예요. 완벽한 연애는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지 않고 실망스러워도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존중이 있어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의뢰 연애를 반복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여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위해 도전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세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고 실수할 때마다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지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연애는 인생의 일부일 뿐이에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사랑은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